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해진 잔혹함에 대해 아무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아무도 결코 알지 않기를 바란다. 막 공개된 부검 보고서는 킹로드에 있는 집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과 4명의 희생자, 매티, 케일리, 이선, 그리고 자나가 겪었던 고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한 명 이상의 범인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봅니다. 로앤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자네트 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라이언 코버거가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법정에 들어와 오른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날짜는 202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처음에는 결백이 입증되기를 고대한다고 했던 코버거는 마티 모겐, 켈리 곤살베스, 이선 채핀, 자나 커노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Law and Crime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코버거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타 카운티 검사 빌 탐슨이 읽은 사실 진술에 동의했습니다. 코버거는 망설이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코버거는 2022년 초에 케이바 나이프, 칼집과 칼갈이를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을 운전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3일 그는 킹 로드에 있는 집에 침입해 4명의 대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코버거가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매디, 케일리, 이선, 자나의 부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들은 4명의 학생들이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스포케인 카운티의 수석 검시관인 미너스 싱 박사가 4명의 학생 모두의 부검을 실시했고 그녀는 검찰 측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증언 공개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싱 박사는 케일리 곤잘레스, 젠나 코노들, 메디슨 모겐이 가해진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에 극심한 고통과 또는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 박사는 또한 이선 채핀 역시 가해진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에 극심한 고통과 또는 고난을 겪었지만 다른 사망자들보다는 덜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싱 박사는 4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가해진 부상이 브라이언 코버거가 소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케이바 나이프와 일치한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썼습니다. 싱 박사는 곤살베스의 상처가 단면도 칼 또는 양날 칼에 의해 생긴 것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싱 박사는 케이바 풀 사이즈 미 해병대 전투용 칼이 사용된 것이 관찰된 부상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싱 박사는 이선 채핀에게서 발견된 특정 부상에 대해 다른 소견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싱 박사는 채핀에게 사용된 칼에 칼날 가드가 있었다는 증거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싱 박사는 채핀의 상처가 단일달이 있는 칼에 의해 생긴 것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싱 박사는 케이바 풀 사이즈 미 해병대 전투용 칼이 사용된 것이 관찰된 부상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에는 2자루의 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검 보고서와 전문가 소견을 분석해줄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꼭 모시고 싶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이 바로 조셉 스컷 모건입니다. 그는 법의학 사망조사관이자 인기 팟캐스트 마리백스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조셉,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이 부검 보고서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우리는 이 보고서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워싱턴주에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스포케인 카운티에서 부검을 진행했어요. 모스크바시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부검 보고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철저했습니다. 신 박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 일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안자네트. 우리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언젠가 볼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 문서들을 한 번에 받아 충격이 컸어요. 안자네트가 연락해 실제로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신 박사님께서는 그곳 시설에서 유해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실 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좋은 두건 보고서의 증거입니다. 일반인이 앉아서 그 보고서를 읽고 부상의 성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면 Um, 사망 전과 사망 후, 즉 생전과 사후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두건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보고서들은 동료 의사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법의학적 가치를 지닌 객관적인 과학 보고서로 작성됩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배심원들은 병리학자처럼 매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닥터 싱은 법정에서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여기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 부상들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가 유죄를 인정했으니까요. 제 말은 그는 법정에 들어와서 네, 제가 유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판사가 그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이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네 라고 대답했고 자신이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지난 몇 달,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변호인 측 전문가인 터비 박사는 2명의 살인범과 2개의 무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2개의 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크리스 휘트컴을 인터뷰했어요. 그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런 모든 자료와 문서들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터비 박사와 함께 이 책을 작업했죠. 그리고 그들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싱 박사가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면 증언하려 했던 의견 중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2개의 무기, 2명의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싱 박사는 크루노틀의 상처가 외날 또는 양날 칼에 의해 생긴 것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칼의 손잡이나 끝부분이 크루노틀의 얼굴 상처 중 일부에 보이는 톱니 모양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싱 박사는 이러한 톱니 모양의 흔적이 크루노틀이 몸싸움을 하거나 칼 또는 칼을 쥔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싱 박사는 미 해병대 풀사이즈 K바 전투용 칼의 사용이 관찰된 부상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2개의 칼이나 2명의 범인, 2개의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의료, 법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부상을 보면 특히 이런 역동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고립된 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인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처럼 임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립시다. 그것이 명확하게 2명의 범인이나 여러 개의 무기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게 변호인의 역할 맞죠? 그게 우리 제도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칼, 이 무기, 이 케이바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쟁 무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기에는 이런 표면들이 있습니다. 그 표면들은 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무기는 단일 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칼날 끝부분이 약간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날에는 혈홈이 있고 무딘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보호대가 있습니다. 또한 홈이 파여 있는 질감 있는 손잡이도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칼을 끝으로 뒤집으면
팔의 끝부분은 실제로 망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용 다목적 칼인 겁니다. 해병대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칼을 개발했을 때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병사들이 싸울 때 상자를 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걸로 무언가를 비집어낼 수도 있고 전투 진지를 만들려고 할 때 실제로 무언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로 참호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만 사용해도 칼을 쥐고 있으면 이렇게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망치처럼 내리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찌를 수도 있고 베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집 안에서 어떻게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피바다였겠죠. 이 일들은 맥락 없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 여러 개의 무기가 사용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범인 또는 한 명의 살인범이 여러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주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칼이 망치처럼 주먹처럼 사용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시 칼집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칼집이 침실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당연히 그 식별자가 다시 케이바와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칼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칼을 갖게 될지 아니면 그들이 칼을 갖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 칼집에 맞는 케이바 칼 같은 칼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이 칼이 이 4명의 피해자 모두에게 이런 모든 상처를 입히는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 아이들 중 누구도 꼭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은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들은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칼이 몸의 특정 부위에 꽂힐 때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 통증 센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비틀고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몸을 이리저리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이 표적처럼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서 칼을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자나, 우리가 알기로 그녀는 깨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부검 보고서, 적어도 그 요약본에 따르면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녀는 23개의 두피와 얼굴의 상처가 23개 있었어요. 그리고 목에도 가슴과 복부에는 7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등에도 절개상과 자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포함해서 온몸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소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는 케일리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케일리의 부상과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케일리는 메디 옆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둘은 가장 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메디 역시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케일리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중 하나는 싱 박사가 그녀 입에 정체불명 물체가 덮여 있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입안에 보정 유지 장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치아는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케일리도 코와 볼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눈 주위에 멍이 들었다고 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되어져 있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칼의 손잡이였거나 범인이 칼을 쥔 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힘으로 칼이 그녀를 밀어붙이고 제자리에 고정시킬 정도로 찔렀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상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망 전 상태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녀가 입은 상처는 사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는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얼굴뼈에 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이건 정말 이 공격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게 알다시피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그녀가 목표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답일 겁니다. 아마 그녀가 목표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녀가 목표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 집에서 누가 목표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은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 잔혹한 공격에서 입은 부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가 반은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요. 케일리는 사실상 이 위치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왜 범인이 특별히 그녀에게 지옥을 풀어놓기로 결정했는지는 신만이 알겠지만 정말 파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게 K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무딘 무기나 둔기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사람을 붙잡아서 고정된 자세로 누르고 있으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구조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디가 침대 바깥쪽에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공격 도중에 케일리가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서 그녀가 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식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녀가 먼저 가슴을 찔렸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고 뭔가를 대서 질식하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닥터 싱이 말하길 여러 번 볼 수 있는 마른 거품이 있었다고 언급했던 것 같아요. 맥주 거품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만약에 호흡 곤란 상태라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식 관련 사망 사례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누군가를 눌러서 제압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위에 무게가 실렸을 때 그들의 가슴이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막게 되는 거죠. 또한 그녀를 고정시키기 위해 고정하는 손으로 예를 들어 목을 C자 클램프로 감싸듯이 이렇게 목을 일정 시간 동안 조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격이 몸의 다른 부위에서 계속되는 동안 입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가 손상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몸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네, 그녀가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메디도 특히 얼굴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역겹고 너무 끔찍해요. 불쌍한 메디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82로 매우 높았죠. 그리고 의사도 그녀의 부상이 케이바 칼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메디가 반격할 능력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른 문서들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죠. 그래요. 메디의 체격을 보면 그녀가 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생각해 보면요.
네, 신 박사님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디가 그랬을 테니까요. 그건 정말 꿈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다시피 그 순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고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면요. 그 상황에서 더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것뿐이죠. 만약 그녀가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 그냥 누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느님만 아시겠죠. 맞죠?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네, 그녀가 정말로 알다시피 세계 고양이처럼 무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끔찍해요. 이 아이들 모두 불쌍해요. 하지만 메디도 그렇고 모두 다 정말 끔찍해요. 마지막으로 이선은 찔린 상처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닥터 싱은 메디, 자나, 그리고 케이리가 죽기 전에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이 아팠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어요. 이선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닥터 싱은 이선의 얼굴과 목에 4군데 자창이 있었고 상흉부에 1군데 자창, 상지에 6군데 절창, 그리고 하지에 6군데 자창과 내부 절창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경정맥, 쇄골 하정맥, 쇄골 하동맥의 천공을 포함한 관련 손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상만으로도 경정맥과 쇄골 하동맥이 다쳤다면 그건 즉시 치명적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거의 맞아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코트니 클리닉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사건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인 토비의 쇄골 하동맥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큰 체격의 남자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는 그 한 번의 부상으로 인해 점점 기력이 쇠해졌어요. 그래서 이 구조물들의 여러 번 손상이 가해진다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쇄골화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쇄골화, 즉 쇄골 아래, 우리 목뼈 아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만져보면 이 주요 혈관이 수년 동안 이곳을 지나갑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바로 이곳에 중심 정맥관이라고 불리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면 포트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서 약물을 즉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 방법은 약물을 바로 몸속으로 주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주요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립으로 막히고 또 경정맥도 클립으로 막히면 그 구조들만으로도 사람이 아주 빠르게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해요. 그들은 도살당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학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유죄 인정 합의를 택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주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한 게 놀랍지만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검 보고서를 읽고 나니 곤살레스 가족이 왜 아직도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이 사건에서 사형을 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해해요. 제 입장에서도 부검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으니까요. 수년 동안 그런 보고서들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봐도 이 사건에 관련된 잔혹함은 제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적혀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그 집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잔혹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그걸 완전히 알지 못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걸 완전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분명히 세인 박사님께서 여기서 훌륭하게 일을 해주셨지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매우 전문적이고 아마도 더 적절한 표현은 체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에서 편안히 앉아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증인석에 세우기에 정말 대단한 증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아시잖아요. 항소도 없고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으니까요. 위험도 없었고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해해요. 최후 진술은 전혀 없었죠. 제 입장에서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제 만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BTK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BTK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 장면을 못 봤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건을 차례로 설명하죠. 이번 경우에는 저는 그 진술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활용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뭔가로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듯이 제안, 그가 수사관들과 마주 앉아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형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왜 유가족들이 여전히 답을 원하고 있는지 저도 압니다. 정말 이해가 돼요. 조셉 스컷 모건,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기쁨입니다. 안자네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일리 곤잘레스의 부모님은 최근에 브라이언 코버거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왜 그가 자신의 딸을 죽이고 그렇게 잔혹하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Mother Has Her Name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DNA 검사로 다른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살인범을 찾도록 돕고자 합니다. 케일리 곤잘레스는 6월 8일에 생일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25살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영원히 21살로 남았습니다. 전체 부검 보고서는 저희의 새 앱 Law and Crime Pl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사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 and Crime 이번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전의 랩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